누구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진보기 때문에 뭐 누구 당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걱정이 돼서 대한민국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정말 애국 시민들, 우리 정말 애국자들, 우리 정말 대한민국 시민들이 진보 보수 가질 것 없이 다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네. 이제 범국민 연합, 뭐 범국민 연대를 구성해내는 것, 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사실 지난 총선에서부터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단일하게 그렇죠. 혹은 힘을 모아 왔습니다. 또 네.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기도 했고, 지금의 과제도 지난 총선 때와 다르지 않다.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심판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주권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네. 더 넓게, 더 단단하게 연대를 구축해내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주권자의 뜻을 위해서 단단한 연대, 함께하는 국민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실의 입장 모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19%에 그쳤고 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20% 아래로 떨어졌는데 10%대 지지율 이게 좀 충격적인 한 것 같아요. 이 10%. 뭐 이 심리적으로는 한 자릿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19%, 뭐 부정평가는 72%까지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갔고 뭐 여론조사 꽃에서는 18.2% 그리고 17% 나온 조사도 있고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죠. 네, 토요일에 이제 돌죠. 토요일이 돼야 도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지지율이 나온 것, 심지어 부정평가는 72%에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 중에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10%대로 떨어진 사례는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 법적으로 탄핵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미 국민들의 어떤 평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라고 보고 네. 최근에 이제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이 정부의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예산안을 국민 앞에 와서 설명조차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국정 운영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헌정 질서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저는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이 10%대 이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 그걸 몸소 보여준 게 윤 대통령의 행동, 국회에 오지 않은 거 그거라고 보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같이 이제 피켓팅 하시더라고요. 네. 규탄 피켓팅을 하는 모습을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로 봤는데 국회 설마 안 올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판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말 안 왔어요. 네. 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니까 올까 생각하셨군요. 지난 개원식 때 안 온 것은 안 온 거였다면 사실 네. 이번에는 못 온 것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데, 못 왔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앞에 예. 정부의 어떤 계획과 대한민국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만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저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와서 대독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국민들 앞에 이제 얼굴을 못 들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는군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까지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졌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2016년에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의 상황이 최소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최소한 비슷하거나 높은 확률로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쭉 이어져 오던 어떻게 보면 뭐 전통으로 지금 굳혀진
시정연설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국민들 앞에 예산을 얘기하는 그게 굳어졌었는데 윤 대통령을 못 보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못 오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그때는 왔었으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때도 왔는데 이번엔 못 왔다. 아. 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면서 내용을 우리가 쭉 들었지만은 2년 반 동안 뭐 쉴 틈 없이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노동, 연금, 교육, 의료 4대 개혁 이게 국가 생존을 위한 것이다라고 완수 의지도 다졌는데 이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 정도를 평가를 네 글자로 해보자면 네. 정신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신승리.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분노를 음.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는 의식하고 있으니까 저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앞에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거시적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안정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균형을 찾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이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수출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맞아요. 오히려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리한 지표를 저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쭉 나열을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나 내수에서 민생 경제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고,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것이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가리기 위해서 좋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것이 분식회계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의 재정 운영이 네. 분식회계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실제로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네. 뭐 세수도 줄고 펑크도 나고 음. 그러면서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각종 그 지표들을 만지고 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막 돈을 끌어다 쓰고 하면서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낸 분식회계 예산안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오히려 부자 감세 펑펑 지난 3년 동안 해주고 돈 잘 아껴 썼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 눈속임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했고요. 그리고 네. 시정연설에서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을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착 상태의 사실상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인질로 놓이면서 고착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네. 이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 우리는 4대 개혁이 중요하다라는 원칙만 읊고 있으니 그 4대 개혁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의 자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마나한 이야기 나와서 하라고 권한을 국민들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인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이 과연 하나마나한 이야기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 4대 개혁, 뭐 노동, 뭐 의료, 뭐 여러 가지 연금 개혁도 얘기하고 뭘 하겠다고는 말은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개혁을 정말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들을.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나서 설득하고 이게 또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이 돼야 어떤 공통된 어떤 이 정책으로 모아질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안 따라오면은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게 반복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는 뭐 영수회담도 진행을 맞아요. 하면서 네. 뭔가 조금 바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내각의 쇄신도 없었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제가 당시 총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남은 임기 3년을 어떡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나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저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사실은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상황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야당이 자꾸 상임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당은 상임위 열지 말라고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 대기실에 이제 있으면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네.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행안위는 이제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인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이 답답해하시죠? 네, 우리는 상임위가 잘 안 열리고 뭐 국정감사나 상임위 질의도 7분 질의도 없이 그냥 5분 3분 이렇게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여당이 자꾸 상임위 열자. 그래서 법안도 그렇죠. 이것도 처리하고 네, 저것도 네. 처리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야당이 우리 상임위 여는 거 동의 못한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지금은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여야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도 지금의 집권 여당이 실제로 뭔가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낼 만한 비전과 네. 그런 능력과 그런 계획조차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